오늘 두 번째 정의와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김수환 추경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부분의 이론은 우리 가톨릭 교리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수환 추경님의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론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온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지 김수환 추경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침해받으려 할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기를 위해서 투쟁을 하신 모습에 대한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업화가 안 된 나라 중에서 2019년도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몇십 년 동안의 산업화 기간 동안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도 하고, 사실은 요즘에 외국 한번 여행 갔을 때는, 과거에는 야, 외국에 이런 것도 있어?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에 없는 거는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산업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곳에 희끗하게 머리가 희신 분들, 아니면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로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일해 주신 덕분에 이러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햇볕이 강하면 무엇도 진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그림자도 굉장히 진하게 남습니다. 바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요즘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었는데, 그건 못지않게 그 산업화의 결과에 대한 어두움도 또한 아주 깊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 발전 속에서 소위 우리들이 폄하하면서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공순이들. 이 단어로서 굉장히 상처주는 단어인데, 산업화의 일꾼과 그때는 또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업역군. 산업역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사회에서는 정말로 아까 그 비하하는 표현 같은 것을 쓰면서 소외된 사람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 때는 60년대, 70년도에 이루어졌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훨씬 더 일찍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톨릭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사회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준비가 되었었는데, 노동하는 인간이라부터 시작되었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이 회칙이 내신다고 해서 바로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40주년이 지나갔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사회 진단을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재료가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기 전보다도 아주 거칠고 그랬던 것들이 아주 멋지게 상품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1910년도, 20년대 때 서구에서 산업화가 막 발전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폐품이 되어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업 생산성을 가장 높이려면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된다? 그때 당시에 생각했어요. 노동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골로부터 도시로, 우리가 60년대 체험한 것들을 그쪽에서는 약 70년 이전에 체험했으니까 노동자들은 충분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노동자들을 갖다가 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 많이 일을 시키면 그것이 으뜸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6세 이상의 아이들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만 4식구, 8식구가 각자 자기 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공장의 물건들만도 못한 취급들을 노동자들이 어떻게 폐품이 되어 나오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까지 농업에서 일할 때는 그랬었는데, 가장 우리 가톨릭 교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강화도 심도 직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었었냐면요, 강화도에 굉장히 공장들이 마구 들어서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명순이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수환 추경님 인터뷰 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끝나면 자신의 것을 먹기 위해서 여공들이 나이를 속여서라도 공장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요즘에 노동 52시간, 일주당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 중에서는 주일에 한 번 일하러 가려면 외출이 없었고요. 월화수목금토토 아니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려면 그 전주에 24시간을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24시간 쉼 없이 일해가면서 졸면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강화도 성당에 전 미카엘 신부님이라고 메리놀 신부님께서 계셨어요. 당연히 가톨릭 교회에서 인간의 모상의 존엄성과 이것들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JOC라고 하는데요.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약자입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JOC에서 그들의 소중함들을 쭉 가르쳐 주고 계셨는데 이것들을 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가서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노조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자 여태까지 편안하게 일을 시켰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1개의 회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 가톨릭 노조의 JOC에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해고다. 요즘엔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해고다에서 다 몰려나가게 되자 그때 당시에 마산 교구장을 맡고 계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JOC 담당 주교님이셨어요. 올라오셨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고 하는데 벌써 그 조직에 대한 것들이 모든 압박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중재를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처음으로 그러한 부당한 요구로 해고됐던 분들이 사실은 들어가지도 못했던 분들이 다시 복직되는 그러한 발전을 나름대로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연도 한번 봐주실까요? 1967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의 노동 조건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정말로 열악한 여건이었고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아무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때 김추기영님께서 일단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그 어린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수환 추기영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산업화 뒷그늘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워낙 더 유명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청년 전태일, 혹시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평화피복 노조의 여건은 마찬가지로 열악했습니다. 좁은 곳에서 보통 여러분들의 아파트 사시는 정도의 높이면 2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피복 노조단들이 미싱사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16시간 정도의 노동 시간들을 구부리고 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돌고 나서 받는 월급은 집에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전태일은 조금 더 미싱 자격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월급의 대부분은 털어서 풀빵을 사왔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풀빵이니까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지만 전태일은 그래서 노동법도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가서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외마디 비명을 부르면서 분신한 사건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김수환 추경님 다시 한번 충격받으셨어요. 바로 명동성당 가까운 곳에서 평화시장 피복 노조의 그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김수환 추경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했던 것 중에 유명한 다큐멘터리마다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동일방직 노동자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심도 직물처럼 그러한 사건들이었는데 이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방법도 좀 진화가 되었는데요.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30명 정도의 그 아주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나타났는데 회사에서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동료 직원들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인간다운 대화를 해달라는 여공들에게 인분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팔짱을 끼고 공권력에 속한 사람들은, 사법 형사들은 방치하면서 바라보는 이 대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한 탄압하는 사건들이 동일방직 노동자 사건이 나타났을 때 김수환 추기영님께서 그들의 손목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생하는 딸들과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안순옥 씨가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무것도 하실 게 없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만 제대로 보고 있어도 익명의 노동자들, 시위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나타나게 되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는데요. 거짓 평화가 있고 참 평화가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조용하게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잘된 것 같지만 그러한 또 다른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저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열심히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쏠 때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쟁은 없었어요. 하지만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서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평화인가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이 긴장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소극적으로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긴장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만도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전쟁이 없을 때, 전쟁이 있으면 물질적인 발전도 이룰 수 없는데 이러한 균형이 맞춰졌을 때 물질적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 덕분에 이렇게 평화스럽게 잘 살아나고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틀림없이 있고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늘이 들어워지기 시작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 다 매달려서 정신적으로 부유해지면서도 허탈하게 그 고통스를 느끼고 있거나 그 밑에가 중요한데 비인간화, 인간을 소외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일단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도 아니에요. 아주 싸움을 하려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폭풍전의 고요도 평화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는데 속은 텅 비어서 요즘에 조울증과 정신약 먹는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는데 왜 모두 다 정신적 공백과 허탈함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이것도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답의 두 번째 부분 중에 제목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아주 멋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라틴어 전공하는 중세 철학자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한번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치 잘 아시는 것처럼 번역어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틴어를 잘 하시네요. 아주 번역을 잘 해주셨는데 Si vis pacem para bellum. 이게 무엇이다? 굉장히 유명한 로마 제국의 현자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평화를 원하고 싶어도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원하는 평화는 뜬구름 건너간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평화를 지키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군비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저희들한테 아주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방문해 가지고서 쫙 하더니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많이 리스트를 가져왔거든. 우리가 들어온 김에 너희들이 군비도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무기들을 이만큼 사줬으면 좋겠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쫙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정면으로 그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전쟁이 없는 상태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공유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시작도 이 정신으로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헌장 중에서도 으뜸 헌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목 헌장인데요. 사목 헌장에 나오는 그 구절들만 한번 같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무슨 말이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 이야기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혼자 개인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려면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정의에 대한 실현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퀴즈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 사람의 고향은 유럽 쪽인데요.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한 장군으로서 그리스를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굉장히 똑똑하고 스승님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대단한 또 철학자였어요.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정교사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미 20세 때 용맹함과 지략을 모두 갖춰서 20세 때 왕이 되자마자 그리스, 터키 지역의 모든 지역들,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 유역까지를 모두 다 통일한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제가 맞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20곡에처럼만 말씀드려도 바로 알렉산더라는 것을 맞춰주셨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멘토가 한 분 또 계십니다. 저 위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누굴까요? 성 아우구스누스 성인께서 쓰신 신국론이란 책에 딱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4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너무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군인들이 으뜸을 두어서 가장 존경하는 전략가로 따지면 알렉산더 대왕을 뽑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해적들이 겁도 없이 누구의? 알렉산더 대왕의 군수성선을 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겁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에다가 군량미를 대는 것이 큰 배가 지나가니까 털었는데 알고 보니까 재수 없이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군량미였던 거예요. 잡혀오면 일반적인 잡혀온 해적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하면서 이 해적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뭐라 했냐면 이 해적이 고개를 뻣뻣이 드는 거예요. 나나 너나 다를 게 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나나 너나 다를 게 뭐냐니. 이게 이해를 못했더니 그때 해적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지금 힘이 약해서 배 한 척을 가지고 해적질을 하고 다니니까 도둑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당신은 몇만 대군을 끌고 세계를 털고 다니니까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하는 행위가 나랑 너랑 다를 게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국가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는데 만일 무엇이 없다면 이거는 강도 때와 같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 같다라는 표현을 누가 쓰신 것이다? 아우구스누스 성인께서 얘기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교 박해는 끝났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을 원하면서 자신들이 사치를 하면서 그 해가 뜨지 않던 로마 제국이 몰락해가고 있을 때도 전혀 회개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었다? 가톨릭 교회 때문에 우리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간다라고 얘기할 때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멸망해 가는 이유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는 이유는 47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도대체 정의가 뭐냐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철학에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인 규정은 위에 노란 글자만 한번 읽으실까요?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환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당연히 정의로운 것을 받는 것을 이걸 분배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폴리스에서 제대로 일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라는 건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느님. 피조물들 만드신 하느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누가 무슨 주라고 부르죠?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시기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은 온 인류가 먹고 살기에 충분하도록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들은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들은 적어도 자기가 먹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만큼은 뭐다? 근원적으로 배분을 되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실천한 구약 성경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49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요. 49년마다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49년마다 남들한테 빚을 주었거나 이거 했던 것들은 빚진 사람들한테 땅과 담보로 잡았던 일체의 모든 것들을 돌려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무슨 년이라고 부르죠? 희년. 맞습니다. 이거로부터 우리 교회에 희년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유재산이 강화되지 않았던 때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무엇이다? 겉옷을 빼앗아 담보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가 되면 이것은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면서는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거나 비인간화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었고요. 그것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바로 구체적으로 선한 정부와 법에도 연관을 시키시면서 하나하나 활동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69년도 서울 대교구장이 되셨고 69년도에 추기경님이 되셨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집권자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때 당시에 이미 서서히 아까 67년 심도직물 사건, 70년 전태일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엇으로 가고 있었냐 하면 그전까지 산업화의 발전을 이룬 것을 토대로 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걱정하셨던 1인 독재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몇 차례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강론 때 단도직입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내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1인 독재로 가서는 안 된다. 유학생활을 하시면서 민주화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1인 독재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우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서서히 하게 되셨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주 화기애애하셨어요. 추기경이 되셨을 때만 해도, 그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 사진인데 청와대에 초대받아서 이곳에 쭉 하고 계셨고 박정희 대통령 그 옆에 유경수 여사 나와 계십니다. 활짝 웃으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 안 해드릴 텐데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날짜를 봐주시면 69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긴장감이 더 뚜렷하게 표출이 안 돼 있었던 시기였고요. 하지만 전태일 사건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이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그 긴장 관계에 대한 것들이 긴급 조치가 계속 내려지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매우 큰 우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언론들이 완전히 통제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못한데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명동성당 바로 이곳이었어요. 12월 24일 밤에 성탄 미사를 하게 되는데 강론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강론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성경 얘기만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잔뜩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읽어봐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강론을 낸 다음에 오후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어요. 이것이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고 너무 큰 고통 속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거 끝나시기 전에 2시간, 3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심각하게 하시면서 한 단락을 새로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새로 쓰셨고 생중계가 되기로 돼 있었으니까 1971년 12월 24일 날 저녁 때, 밤중, 자정미사 때 쭉 그거를 읽어 들어가셔서 당연히 생중계가 되고 있었으니까 KBS에서 생중계 해주는 것이니까 쫙 보고 있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엇이다? 아까 얘기했던 1인 독재에 대한 우려가 이것이 정말로 하느님의 그 길인지에 대해서 무엇이다? 기본 검토된, 검열된 강론에 없었던 내용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니까 비서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당장 끊어라고 해서 막 가는데 1971년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서 그 KBS로 전화가 가고 KBS에서 중계되어 있는 곳에 요즘 같으면 평방송 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국장 그 PD한테 연락을 해서 당장 끊어. 박 교수 강의 못 나가. 이렇게 하면 끝인데 그땐 당시에 그것이 없으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강론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였으면 공식적인 반기였고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아마 체포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히려 슬픈 일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체포에서 벗어나시는데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972년 12월 25일에 이 근처에 있는 대영각이라는 곳에서 대형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생중계되었어요. 호텔에서 막 사람들이 불 피하다 떨어져 죽는 모습이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이 이 가톨릭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중재하려 했던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뒤에서 웃고 계신 유경수 예사께서 큰일 났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뭔가 조언은 하시는데 당신 남편은 들으려 하지는 않고 그래서 두 분을 가둬놓는 기가 막힌 작전을 꾸미게 됩니다. 진해 벚꽃 군항제라는 것이 열릴 때 11시간을 타고 기차를 내려가는 동안 김수환 추기경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 안에 박정희 대통령과 특별 칸에 누구와 누구만 박정희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님이 두 분이 앉아서 11시간을 같이 가셨는데 그때 그만 김수환 추기경님은 좀 확신을 가지시게 되었어요. 11시간 동안 얘기하신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쭉 앞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쭉 얘기하셨고 500m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서서 인사를 하고 역에 쓸 때마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화해를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감이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됩니다. 이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고 아마 한번 보자면 전체적으로 이 평화통일에 대해 실제로 평화통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을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사태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용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한편으로 그때 아마 화폐 개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한테 책임 있는 자들한테 무조건적인 발전 정책만도 문제이며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 언론과 언론의 자유와 민주화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를 이미 1972년도부터 정확하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해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비극을 맞을 것이라고 너무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979년 10월 26일 날 비극은 벌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의미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꽤나 기대감을 저도 80년이기 때문에 서울의 봄을 직접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체험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2.12라는 숫자를 아무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지 이거를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당시에 그 보안사령관을 만났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못할 때였는데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든 사람이 이기잖아요. 무력을 통해서 정권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 경고도 결국에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번 지나갔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인터뷰할 때마다 모든 인터뷰에서 민주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당신이 그 추기경 생활 동안 아니면 은퇴한 이후까지 포함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얘기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때가 언제라고 그러셨냐 하면 5.18 광주 사태 또는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바뀌게 된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부르셨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때가 그때였어. 사태가 그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뭘 대처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지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올해로 39년이 지났습니다. 39년. 내년이면 40년인데요. 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이번에 최근에 아주 큰 문제점들이 그 발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정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소스를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팩트도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곳에 오신 분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적어도 김수환 추기경님만큼은 우리들이 실제로 믿을 수 있다라고 믿어왔었고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에만큼은 굉장히 신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광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때 당시에 광주 대교구장은 누구셨냐면 윤건희 대주교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5.18 다음에 5월 19일 그 다음 날 주교 회의가 있어서 윤 대주교님이 올라오셨는데 그 얘기가 마구 들려오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첫 번으로 질문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냐? 이 단어에서도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각각의 개인들의 한 명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윤건희 대주교님은 매우 신중하십니다.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었는데 그 광주 센터에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죽은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걱정 어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탈출하신 한 신부님이 올라오셔서 김수환 추기경님께 이 사태를 모두 다 보고했을 때 그 광주 5월의 신부라고 불리는 김송용 신부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교회의 발언은 아주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봤다고 놀랬거나 해서 이것을 과장하게 될 경우 나중에 더 큰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실을 듣고 나서도 김수환 추기경님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폭력을 막기 위해서 19일 날, 20일 날 그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시게 됩니다. 첫 번에 만난 것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중장이었어요. 당시 보안사령관을 가서 만났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만나기는 해줬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오다가 육군 본부에 가야 됩니다 하면서 뛰어나갔고요. 다른 진술에 의하면 추기경님께 오히려 잘 좀 이 수습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냥 뛰어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게 되자 추기경님이 너무 걱정하시다가 안 되겠다. 미군 사령관을 만나야 되겠다는데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미국 대사와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교황 대사님까지 도움을 받아서 달려가서 그것을 했었지만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미군 사령관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상태에서 그냥 끝났고 미국 대사도 만났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났다? 형식적이지만 최고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희성 계엄 사령관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쭉 만났을 때 제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 저는 절대로 군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신중하게 물어보셨어요. 모든 군인들의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이희성 계엄 사령관께서 그러셨대요. 누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전두환 씨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 이희성 계엄 사령관에서 나타나는 얘기가 나왔다.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 계엄 사령관께 제가
윤공이 대주교님께 편지를 전달하려 하는데 추기경님이 대주교한테 전달하는데 전달할 길이 없으니까 사령관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 1,000만 원을 챙겨서 대주교님께 보내게 됩니다. 치료에 써달라고. 이러한 사태에서 이런 것들이 물어나고 모든 노력을 기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광주 사태는 그만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람들이 민주화가 된 다음에 관훈 토론회라는 곳에서 기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번도 보도해 준 적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 언론들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다그칩니다. 추기경님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5.18 때는 적극적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추기경님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냐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고 들어보면 아니다. 나름대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사실은 광주와 전주 바깥에서 그렇게 노력하신 분은 김수환 추기경님 이외에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노력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 재판에 의해서 연루된 분들은 사형수 3명, 무기징역 7명,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무진장 늘어났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목숨은 살려야 됐기 때문에 광주의 사형수 가족들이 이곳으로 올려왔습니다. 체포되지 않고 이곳으로 왔다가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쳐들어간 곳이 어디였다? 김수환 추기경님 집무실이었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농성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과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직접 전두환 당시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목숨만은 우리 정말 구명을 요청을 했고 처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거절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받아들여서 감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형이 되어서 광주의 가족들이 다시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안전을 찾고 명동에서 떠나갈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처음으로 그 무거운 짐이 이 여기서부터 돌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잘 한번 봐주십시오. 김수환 추기경님은 정치적인 무엇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인간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사형수의 부인이 요즘에도 인터뷰가 영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잘해주셨어요. 절대로 못 잊죠. 그분이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정의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요청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바라볼 때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5.18 때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누가 진짜 고통을 받는지 항상 명확하게 계셨어요. 나는 그래도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현장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윤공희 대주교님입니다. 광주의 사태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1981년 1년 후 거의 5월 10일 성소주일 미사를 당신이 강론을 하게 되셨는데 윤공희 대주교님께 양보하시게 됩니다.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해나가게 되었고 그 윤공희 대주교님께서는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광주 사태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학생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진압하는 단계에서 공수 특전단이 너무나도 잔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에 격노한 시민들이 걸개하고 무기까지 탈취해서 항거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분자가 개입한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사태의 책임을 오로지 시민들에게만 그것도 야만적인 방법으로 왜곡된 조사를 진행시켜서 거짓 죄목을 씌워서 중형을 가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족적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그 현장에서 보고 증언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정치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달라지고 갈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8의 사건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인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항상 고통스러웠던 것이 전태일 씨의 죽음, 5.18 사이의 무고한 자들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 항상 눌러오고 계셨는데 그것에 대한 더 큰 일이 아니라 뚜렷하게 한번 벌어졌던 것이 무엇이었다? 기억나시죠?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이건 영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1987이라든지 아까 광주민주항쟁 택시 드라이버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이 정권의 뿌리가 양심과 도덕인지 총칼로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사건만큼은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바로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어떻게 32주년이 지금 막 지났는데요. 1987년 60 항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너무 놀라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장소가 이 장소가 가톨릭 문화관이었고요. 이곳에 바로 이 문화관이 있었던 이곳에서 학생들이 300명이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쫓겨 들어와서 이 상태에 있었고요. 맨 처음에는 서로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전원 체포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일단은 김병도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그 체포를 막았고요. 그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일화가 나옵니다. 와서 경찰 최고 책임자와 중앙정보부 고위 책임자가 와서 저신들이 폭도들을 끌어내다 드리겠다라고 친절한 제안을 하셨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경찰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쓰러뜨리고야 신부님들을 볼 것이고 신부님들을 쓰러뜨리고 나서야 수녀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 다음에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위했었는데 최초로 이곳에서 버스를 각각 타고요. 신부님들이 각각의 대학 캠퍼스로 학생들이 평화스럽게 해상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리면 3강에 안 오실까 봐 제가 사랑과 나눔할 때 그 뒤에 어떤 일화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것을 말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한번 이 명동 성당이 경찰들의 신발에 경찰들이 쳐들어와서 이곳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문민정부라고 불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때 추기경님도 어떤 때는 너무 솔직하신 게 문제세요. 안 뽑으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하필 인사를 왔는데 김영삼 대통령 신임 대통령께 뭐라 그러셨냐면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전 다른 후보를 찍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기다리던 민주화가 문민들이 정부로서 들어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경사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김영삼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개혁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정말로 김수현 추기경님께서 때로는 진보적인 민주화 세력들에서 마구 요구를 할 때도 그것을 갖다가 균형을 잡아주면서까지 도와주셨는데 돌아온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들에 의해서 성역이 한 번 짓밟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놔두고요. 오늘 일부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최초의 위기, 진짜 위기는 1971년 12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방송회 때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존경을 받고 있어도 체포되실 수밖에 없는 위기였고요. 그때마다 지학순 주교님의 체포, 동료 신부님들이 잡혀갈 때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낫겠다.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들을 들어갈 때 언제든지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겪고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미운 사람들이 욕하면 여러분들 상처도 안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을 저거 정치주교라고 열심히 욕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사제단이셨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교에 대한 순명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순명서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순명서약을 하셨던 하지만 선배 또는 동료 신부님들께서 어떤 의미에서 김추경님의 성품을 꽤나 잘 아시는 분들이 민주화에 나선다라고 얘기해서 완전히 딱지를 붙여서 김수환 추기경님께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해내셨습니다.
나중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민주 정치에 대한 발언을 덜 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반대쪽에서 진보적인 세력 쪽에서 당신이 가장 보호해 주셨던 신부님들로부터 또한 인격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퍼부으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치매니 노망이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래부터 금수저였느니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셨는데요. 이 모든 비판을 받으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특히 가까운 분들한테 비판을 받았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사실은 이번 우리 주제가 뭐죠? 누구에게 길을 묻다죠? 바보에게 길을 묻다. 아니 우리 굉장히 무모한 사람입니다. 바보 얘기를 들으러 이곳에 이렇게 모여드셨는데 바보라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너무나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자기가 너무 사실과 나 같은 바보가 칭찬을 너무 받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혹시라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버리셨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비판을 하는 사람보다 누구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속에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걱정과 그것이 짓눌려서 추기경께서 얻으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끊임없이 시달리던 불면증이셨어요. 이 모든 걱정이 되어서 평생을 거둬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불면증이 안 고쳐지셨고요. 어떠한 약을 먹어도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하고 자신들이 십자가로 지고 평생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무겁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만 듣고 알고 보니까 박 교수도 땡땡땡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절반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제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평화는 뭐다? 사랑의 열매다.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조금 아픈 이야기 들은 것들 각자의 아픔들 소화하시고 나서요. 이곳에서 다시 평화는 사랑의 열매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